네, 오늘 일단은 요거랑 두 가지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ICF 국제코칭 연맹의 핵심 역량 11가지 핵심 역량이 있는데 지금 이제 8개로 바뀌었잖아요. 8개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의미로 일단 11가지 역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8가지 역량과 좀 비교한 연구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거 두 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혹시 이 논문을 좀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저는 한 중간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논문, 네, 민영 코치님도 코치님 죄송한데 이것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 논문이요? 네, 다운받은 거에 없어서. 아, 네네. 알겠어요. 이, 오늘 할 거 일단 두 가지 다 올렸고요. 논문 보면은 약간 그 논문 느낌보다는 기말 레포트, 잘 정리한 기말 레포트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약간은 그 코칭 회사에서 이제 코칭들 교육할 때 약간 교재 내용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있어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쓰여진 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핵심 코칭 역량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목적인데, ICF 11가지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11가지 역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가지 역량인데 이 중에서 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적극적인 경청하기랑 그 다음에 뭐 강력한 질문하기, 의식 확대하기, 존재로 함께 해주기, 신뢰감 형성하기 5개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5개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적용 요거를 좀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곧 이 논문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논문에 대한 공부라기보다는 이번 논문 요거 시간은 그냥 코칭 역량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본기를 익힌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모든 논문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도미안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 네. 그다음에 이경 교수님 나오고 또 위트모어의 코칭에 대한 정의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이 계속 확산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대학도 관련 학과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네. 전문 코치 훈련 기관에서 이제 역량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역량이 뭔지에 대한 그런 정의들도 좀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랬을 때 코치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핵심 코칭 역량을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
knowledge, skill, attitude 세 가지를 이제 코치 역량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치 연맹에서는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코치 협회에서도 지금은 또 나름대로 좀 역량을 만들어 나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계속 이 11가지 역량을 기반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뭐 경영자 역량, 또 관리자나 리더의 역량, 그다음에 뭐 부모의 역량, 어머니 역량, 또 보육교사, 대학생 이런 역량들이 있지만 전문 코치의 역량을 딱 다루는 것들은 이거 성형수 부분 논문 말고는 이제 당시까지 이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가지 역량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 예시들까지 해서 좀 보여주겠다 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까지 실렸어요.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건데. 연구 방법. 연구 문제 밑에 두 가지. 미래적 배경 보면 역량이 뭔지에 대한 요거 사전적 의미랑 그다음에 HRD 용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히트모 이거가 배움의 4단계가 히트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은 마지막에 무의식적인 능력,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역량을 습득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역량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 총 정리한 게 표에 보면 요 사람들이 이제 많게는 18가지 이런 저는 이 연구자들이 역량을 한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하나 막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딱 그 체계를 잡아놓은 역량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필요하네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가볍게 쓴 그런 역량인지 사실 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막 그냥 책에 있는 역량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막 뭔가 연구를 했더니 딱 요거다라고 딱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어지고 요약했던 요거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이렇게 나열한 듯한 이런 느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앞에 선행 연구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F의 11가지 역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ICF의 코칭 정의가 이렇게 잠재력 극대화와 또 사고 자극, 영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4가지 그룹이 있는데 뭐 이렇게 4가지 코칭 기초 윤리 세우기, setting the foundation, 그다음에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를 만들기, co-creating the relationship, 효과적인 소통하기, communicating effectively,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 facilitating learning and research 이렇게 4가지여서 뭐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것들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뭐 고인돌 만드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4가지가 기초 세우기, 관계 만들기, 대화하기, 촉진하기 요거를 이제 뭐 고인돌 만드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네 우화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연구 1이 끝이 연구 1. 연구 1의 핵심 역량이 뭔가 라는 거가 핵심 역량의 개념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역량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끝냈고요. 두 번째 연구가 뭐냐면 이 핵심 코칭 역량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5가지 딱 주제만 11가지 역량 중에서 5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 5가지를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들 5개를 골랐는지. 그래서 뭐 영역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 첫 번째 코칭의 기초 세우기는 아예 없고 코칭 관계 만들기에선 2개가 다 들어갔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3개 중에 2개가 들어갔고 배움과 성장 촉진하기 중에서 하나가 들어갔고 그래서 요 5개를 선별한 기준은 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뢰와 친밀감 조성하기인데 이제 6가지 세부사항 이거는 ICF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을 한 부분만 보면은 결국 코칭 효과성은 인간관계 질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고객과 코치가 맺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코칭의 효과성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코칭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방법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거 뭐 미소 뜬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정성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 또 격려와 지지, 공감과 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장, 언어, 태도,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시간 약속 또 물리적으로 편안한 환경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가볍고 편안한 이야기 비슷하게 하는 거 뭐 미러링 같은 이런 자세를 비슷하게 하는 미러링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 단어, 호흡 약간 페이싱 같은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통 뭐 라포 형성에서 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기술들 이런 것들 그냥 그냥 뭐 상기시키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 이게 제목이 영어 제목이 코칭 프레젠스인데 이거는 이제 ICF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도 이런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뭔지 코칭 프레젠스라는 게 그래서 조나단 패스모어는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보다 넓은 실제와 연결되는 가능성과 잠재력의 즐거운 영역을 향해서 열도록 하는 것. 네.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자들은 연구자들 얘기합니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나를 내려놓고 존재로 함께 해주는 것. 이거만 놓고 보면 약간 그 not knowing 포지션 같은 그런 거랑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로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것들,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들 이런 거와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코치의 아젠다를 내려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 평정심을 좀 유지해서 시작 전에 호흡을 좀 가다듬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집착이나 불편해하지 않는 거. 이런 내가 너무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 오히려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객과 함께 춤을 춘다. 함께 춤을 춘다. 고객이 주도권을 갖는 거. 그다음에 열린 생각과 유연함으로 함께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유연함. 그다음에 고객의 관점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춤을 춘다는 의미가 나오고, 또 여정과 함께한다 위해서 뭐 성취했을 때나 아니면 고생했을 때 언제나 함께한다. 늘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 함께하기는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적용의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자연스러운 거여서 좀 안 와 닿기도 하고 뭔가 그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활동들이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인데 이제 세부 항목이 좀 나오고 있고, 얘는 한마디로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세 가지 경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으로 듣는 거. 이건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신체, 우리 그냥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고 이제 몸을 기울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는 거는 맞장구나 추임새, 뭐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 해주고, 그다음에 키워드 반복해주고, 요약 정리해주고, 그런 것도 좀 당연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약 정리해야 될 때는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맥락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의를 좀 원래 주제로 돌려야 할 때, 이럴 때 좀 요약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경청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지 않는 것 중에는 감정, 욕구, 의도, 사실, 열정, 비전, 꿈, 야망, 가치, 신념, 기대, 열망, 습관, 패턴, 강점, 탁월함, 성품, 인품, 존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막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도 헤아려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헤아려서 코치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객이 뭔가 느꼈을 만한 것들을 고객이 말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아려서 표현해 주는 거는 이게 찝는 거죠. 뭐 어떻겠네요 라고 찝고 표정 하는 건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조금 민감하지 않으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좀 풍부한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그래서 그냥 감정을 물어보고 대답하면 그렇겠네요 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경청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이제 이걸 가치와 연결시키거나 뭐 신념, 뭐 탁월함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해주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세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질문하기는 의사소통하기의 역량인데, 네 가지 세부 항목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받은 후에 고객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질문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뭐 강력한 질문 이런 것이라는 어떤 예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문맥과 상황에서 이 고객으로 하여금 좀 새로운 경험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이제 강력한 질문인데,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주제 이면을 탐색하게 하는 질문들. 그래서 뭐 영어로 코칭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객에게 주제 이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계기나 동기, 또 뭐 의미나 중요성, 욕구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때 더 목표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생긴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취 모습, 미래 모습을 그리는 질문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하는 거, 그리고 파급 효과를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미래 모습 상상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지, 어떤 영향과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순 어떠한 사람인지를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 같군요, 어떠한 분 같네요, 이렇게 존재를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열어주는 질문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만약에 누구누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 그다음에 시간선을 활용해가지고 해결된 지혜로운 나이의 상태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는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이게 관점을 열어주는 질문. 마지막 자각인식, 의식 확대하기는 9가지 세부 항목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변화, 불일치를 좀 알아채도록 하는 건데, 감정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 지금 기분이 어떠냐? 느껴지는 감정은 어떠냐? 생각이나 변화의 관점의 변화에서는 뭐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불일치와 관련돼서는 평소와 라이프 스타일에 불일치가 있는 면이, 뭔가 불일치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내용과 표정의 불일치 질문하는 거.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또 보통 코칭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대화를 통해서 나나 주제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뭐가 있는지 물어봐주는 거.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의식 확대하기, 자각인식 확대하기와 관련된 질문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에서는 뭐 특별하게 논의한 것은 없고, 그 앞에 내용들 좀 정리했다는 거 같고, 뭐 다른 코칭 기관들에서도 그런 비슷한 역량들이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분량은 좀 많은데요. 제 느낌은 기말 레포트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주가 없어요. 주가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황유로 코치님이 그 유튜브에 그 ICF 역량 가리키는 거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니까 고인돌 그림도 똑같이 나오는 거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가지, 11가지 중에서 5가지 끄집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코칭 교육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걸 그냥 갖다 그냥 그대로 정리해놨네요. 네네.
그래서 논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정리한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여기 그 의사 표현했듯이 5가지 핵심 그 코칭 역량에 대해서 실제로 실제 적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예를 보여주는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도 뭐 저 코칭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예. 저희 실제로 프랙티스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코칭 입문을 해서 뭐 이런 것들 내용 여러 가지 역량을 지금은 이제 코칭 교육 과정에 뭐 여러 가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역량 과정을 다 넣게 되어 있어서 교육을 할 때 그냥 뭐 참고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이진석 코치님 혹시 선생님, 하신 말씀?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논문은 저기 뭐지,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논문이에요? 문헌 그냥 연구, 문헌 실증 연구죠, 연구. 문헌 연구. 아, 이거를 문헌 연구로 봐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딱 3가지 분류를 한다면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문헌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데서는 이런 거를 논문으로는 안 보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거는 그냥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케이, 그랬어. 이거 들어갔어. 그럼 뭘 연구할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연구야 라고 하는 입장이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칭이라는 학문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 그게 계속 논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인문학 철학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과학성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확산성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교양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과학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연구의 방향에서는 이론적 연구가 되게 약해지는 거죠. 그걸 문헌 연구만 했을 때 그걸 하나의 연구 방법이다라고 하기에는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밑에 깔아야 되는 거니까 약해지는 거고, 인문학적인 면으로 코칭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라는 건 결국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확산성에서 퍼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을 수 있으니까 인문학적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헌이라는 것이 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라고 이제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진숙 코치님이 하신 질문을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코칭 연맹에서 어쨌든 자기네 어떤 핵심 역량으로 게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의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약간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그 개념 문헌 연구 그런 개념 자체보다 그냥 그 연구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문헌 연구를 뭐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양적 연구가 아니야, 질적 연구도 아니야. 그럼 뭐가 남을까? 그랬을 때 그냥 글만 가지고 연구한 것들 그냥 문헌 연구로 그냥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네네. 음. 그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서울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이제 도미현 교수님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출신의 분들이 네네. 논문을 쓰시면 그게 소논문이 되든 학회지가 되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과연 윤리의식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도를 하면 들어가는 거죠. 지도를 안 하면 안 들어가고. 아, 네. 조성진 제가 교수님도 꽤 들어가요. 응? 조성진 교수님도 한때 꽤 많이 들어갔다고. 조성진 교수님은 실제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실제는 난 잘 모르겠고. 음. 제가 이제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도미양 교수님이 그런 쪽에 엄청나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네. 네네. 음. 그래서 아마 이름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논문 검색하면 1위 아니실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용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름을 걸 만한. 아,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높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질보다 양으로 일단 학회 등재지를 만드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에 논문들을 보면은 뭐 이게 정말 딱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가 아니고 중간 레포트 정도의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작업을 꾸준하게 해 간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뚝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코치 중에서 코칭 교육하는 분들 중에서 코칭 프랙티스 시연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잘한다는 게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고 거침없이. 거침없이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음.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저는 우수명 코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아시아 센터에. 네. 근데 제가 아시아 센터에서 그 경영자 코칭 모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이분은 그냥 부담 없이 해요.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진짜 용기죠, 진짜 용기. 그래서 이거 뭐 코치야 이거 뭐 이거 코칭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그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쓰는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네네. 이게 뭐 한 20년 하다 보면 이게 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용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고수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노출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늦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 실력이 늘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런 그 특성이. 절대적인 기준하고 상관없이 과거에 비하면 성장해 나가고 계시고. 그 얘기가 그 실제적으로 코칭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코칭학 교수는 고연숙 교수님 말고는 솔직히 코칭학 교수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실제 대학교에서 코칭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연숙 코치님만 실제 코칭학으로 그 박사를 받으신 거죠, 현재로서는. 교수님 중에서는. 경영학 쪽이신가요? 고현수 교수님이? 무슨 서울 벤처 거기서 뭔가 코칭학으로 아마 박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경영학의 세부 전공으로? 뭐 코칭학이 없으니까 다 세부 전공으로 됐죠. 그 교수님 보시기 나름이니까.
지금 화면 혹시 공유됐나요? 네. 그러면 나는 안 보이지? 도미안 교수님 거 떴어요. 아, 네네네. 두 신고 번째 그대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기말 레포트 정도인데 기말 레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쓰실 때. 그래서 8가지 역량과 기존의 이제 11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 그다음에 차이점, 또 해석 적용을 했더니 이분이 정리하시기로는 어, 여기는 코치가 가져야 될 윤리, 비밀 유지에 대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11가지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아예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제 그걸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인드셋, 성찰, 파트너십, 계약 간의 차이, 문화적, 체계적 포함돼. 이건 이제 이전엔 잘 안 드러났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역량에서 더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그 실천적인 요소를 좀 반영한다. 그리고 더 포괄적인 코칭 표준으로 사용될 것 같다. 는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시고 좀 더 단순하고 이해 쉽고 일관되게 정확한 걸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특징을 분석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아실 테고 역량에 대한 이야기 하고 이거는 그래도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이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2020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그런 통계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논문 인용하시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그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 논문 쓸 때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주도 저희 학교 논문이 그 각주를 페이지를 써야 되는 그 어마무시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다른 논문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논문들은 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냥 몇 년도 이렇게 연구자 몇 년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거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학교들은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몇 페이지인지를 써놔야 되기 때문에 각주에다가 그 책을 내가 직접 보고 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은 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좋게 말하면 되게 철저한 거고 힘들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약간 되게 그 연구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하나 이제 이게 어디에 뭘 찾으면 되겠다는 것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칭 역량에 대한 ICF 역량에 대한 연구들 이렇게 있었네요. 이렇게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있었고 또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건 이제 아직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8가지 핵심 역량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8가지 역량과 이전의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통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 친구 역량의 비교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한 3가지가 되겠네요.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뭐 이거는 역량에 대한 뭐 정의 이런 것도 또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다 역량에 대한 거고
실제 그 역량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ICF 코칭 역량에 대해서 코칭의 뭐 규모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8가지가 나중에 이제 코칭에서 발휘해야 될 핵심적인 필수적인 역량이다. 나중에 뭐 심사의 기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 왜 이게 나왔는지 보니까 11가지가 98년에 개발돼서 20년이 이제 된 거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이게 핵심 역량 모델이 중요하다 하는 건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 통폐합을 8가지 압축을 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거의 한 2년까지 직무 분석을 수행을 하죠. 저도 ICF에서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뭐 설문 같은 거 해달라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130명의 코치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분석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심리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 방법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 ICF 시험 볼 때 CKA라는 코치 날리지 어세스먼트라는 걸 하는데 이제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래서 요 평가부터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하고 있네요. 시행될 예정. 그러면은 지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먼저 일단은 8가지가 확정이 됐고 필기시험을 이제 바꾸는 거 또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 각각 ACC, PCC, MCC 레벨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 수준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7가지 마커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37개로 줄여서 제시를 했네요. 이제 PCC 마커가 이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ISO나 NCCA 표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단순하고 쉽고 번역이 용이하도록 일관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특성이 있고요. 단어 수 자체가 뭐 1537개에서 1109개로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기초 세우기 setting the foundation이 그냥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11가지 2가지 중에서 이걸 윤리적 실천 이렇게 이제 좀 바꿨고 코칭 합의하기는 코칭 마인드셋 구현 이렇게 해서 약간 수정이 되면서 얘는 3번째 역량으로 코칭 합의하기는 3번째 역량으로 좀 갔고 기존에 있었던 또 전문성이라는 요 부분을 독립을 해서 코칭 마인드셋이라는 걸로 좀 나눴네요. 그래서 윤리 지침과 전문성에서 윤리는 그대로 오고 전문성을 저희가 1번이 2개로 나눠지고 좀 바뀌면서 2번은 3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네요. 관계 구축에서는 신뢰도, 친밀감 쌓기랑 코칭 프레젠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기초 세우기에 있었던 이 코칭 합의하기가 관계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들어오면서 좀 이름이 바뀌었고 얘도 조금 이름이 바뀌었고 얘는 코칭 프레젠스는 그대로네요. 프레젠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경청은 이제 그대로 왔고 영어만 조금 바뀌었고 강력한 질문 커뮤니케이션이 다 빠졌네요. 이렇게 빠지고 이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대화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들어왔고, 얘를 이제 6번, 7번, 전에도 이제 어웨어니스라는 게 있었는데, 질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어웨어니스를 일으키는 거를 여기에 하나로 다 집어넣은 거네요. 6, 7, 8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를 그냥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됐거든요. 세 개가 이제 하나로 뭉쳐진 거네요. 그리고 학습과 결과 촉진에서는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퍼실리테이팅에서 컬티베이팅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는 아까 위로 올라갔고, 행동 설계하기, 계획 수립, 목표 설정, 진행 및 책무 관리, 이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그냥 facilitate client growth 이렇게 하나로 이제 다 통폐합이 돼버린 거네요. 이거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새로운 역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같이 펴보면서 얘기했던 게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팅 이런 거 이제 막 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B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C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D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변화되는 걸 얘기를 했고요. 11가지, 8가지로 줄어들었고, 이제 줄어든 역량은 이제 다른 데로 가던가 아니면 통합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 그래서 8가지 영역은 그대로 됐고, 특징을 보면 새로운 역량의 특징은 윤리적 행동과 비밀 최우선 강조한다. 얘네가 이제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 마인드셋이 새로 추가. 코치로서의 자질,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좀 강조했고, 그다음에 지속적 성찰의 중요성, 차이점, 중요성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특징으로. 그다음에 제목이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그 이유를 이전에는 이제 알리는데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일단 이제 어떤 실행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이제 동사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 1번, 2번이 이제 빙의 주안점, 그다음에 3, 4, 5, 6, 7, 8은 doing 가는 거로 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1번, 2번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빙에 대한 거, 합의 도출, 신뢰감, 프레젠스, 경청, 알았어 이런 건 다 doing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코리아 챕터에서도 한국형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 거 같겠죠. 이거는 뭐 지금 아까 표에서 봤었던 거 다시 한번 6, 7, 8번이 합쳐져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합쳐지고 9, 10, 11 합쳐지 하나로 합쳐지고, 그러니까 3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세부 역량을 보면 이제 윤리적 실천이 뭔지, 그래서 코치의 온전함을 증명하기, 뭐 윤리 강령, 핵심 가치, 비밀 유지, 차별성 유지 이런 게 있고, 마인드셋에는 이거는 ICF에 나와 있는 각각의 세부 내용들 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가져온 변화가 큰 것들이 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윤리적 실천이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본 것 같아요. 핵심 역량에서 윤리 강령과 일치하는 코치 역할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고요. 이게 뭐냐? 코치 윤리적 실천이 뭐냐 그러면은 고객을 수용하는 거, 그다음에 코치가 고객을 리드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 감명의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 코칭이랑 컨설팅, 심리치료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코칭할 때는 코칭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치에 따라서 막 상담 베이스가 있거나 이런 컨설팅 베이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월급 같이 이렇게 통합시켜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코칭 윤리에서는 그런 것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칭 대화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코칭을 모르면은 코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ICF는 이제 코칭이 더 이상 뭐 다른 전문직이랑 별거하고 할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칭 마인드셋 구현하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개방적이고 호기심 있고 유연하고 유리한 이게 이제 마인드셋의 정의인데 이건 이제 새로 추가된 역량인데요. 그래서 자질, 전문 코치로서의 자질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고객의 존재에 집중할 때 그게 많을 수 있다. 아까 이게 처음에 두 가지가 1번, 2번 이게 그 빙에 대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런 코칭이 이제 사람 중심 패러다임이다. 그런 것들을 CF 역량에 있다라고. 여기서 막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나와요. 상대방 중심 패러다임. 뭐 토마스 레논트가 이 기초를 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7번째 역량에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합친 거였는데 이게 강력한 질문, 침묵, 은유, 비유 같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의 통찰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새로 추가가 되고 좀 통합하면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량, 보기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고객의 변화를 위한 통찰에 집중하는 역량. 약간 어떤 막 실행 막 이런 거 목표 달성 이것보다는 이제 고객의 변화, 자신의 변화에 대한 거, 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치로서 해야 될 일을 좀 더 명확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 감정의 변화, 생각, 불일치, 자신의 이거는 아까 우리 11가지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일치를 통찰하는 거, 의식 확장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코치의 자세가 있는데, 배구에 집착하지 않는다. 공유한다. 이런 것들은 11가지 역량에서도 의식 확대하기 위해서도 나왔던 그 내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확장된 자신 선택할 때 질문한다. 이런 것들도 뭐 약간 말은 바꾸긴 했지만 이미 11가지 역량에서 비슷하게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알아차림이라는 영역 안으로 좀 가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역량 8번째가 고객 성장을 촉진한다. 이것도 이제 3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제 행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그 고객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 이 교수님 표현들은 이제 자발성 촉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코치가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내용들은 앞에 11가지 역량에서 3가지로 나누었을 때 있었던 것들, 또 마지막에 이제 배운 것들을 말하거나 통과하도록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롭게 배운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장벽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완료하고 싶은지, 그 아까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는 처음 주제에서 어떤 배움 성장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면서 고객의 언어로 정리해서 축하해주고 패러다임과 그런 것들의 좀 성장을 요청하는 이렇게 이제 코칭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한 거, 깨달은 거, 실행하기로 한 거, 인식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코칭 교육할 때 하나의 뭐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아예 그 역량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마지막 코칭 끝날 때는 새로 알게 된 점, 인식한 점, 깨달은 점, 실행하기로 한 것들을 아예 정리하면서 실행 의지를 다지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코칭 교육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좋은 제안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진 틀, 역량이라는 틀이 좀 더 분명하게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칭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코칭 역량이라는 툴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칭을 끝나는데 그 코칭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뭐 인식한 거, 깨달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안 하고 코칭을 이제 마무리를 그냥 했다. 그러면은 8가지 역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코칭이 딱 그냥 돼버리는 거죠. 이 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기서 그 차이점을 뭘 설명하냐면 신역량에서는 질문하기가 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흡수가 됐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코칭 기관과도 비슷하다 이런 결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차이점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치님, 이 논문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려달라고 해서 네. 이것도 못 보셨나요? 제가 안 올렸었나요?
박상희 코치님 지금 음소거 돼 있. 아, 저 틀릴 수도 있는데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셨구나, 네. 네. 좀 어떠신가요? 좀 아까 11가지 역량을 저희가 보고 거기서 5가지 역량에 대한 것들을 좀 탐색을 해봤는데 그것과 좀 비교가 좀 이렇게 좀 잘 들어오시나요? 네, 좀 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그 먼저 그 누구죠? 그 황현호 코치님 네네. 그 정리한 거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깔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 차원에서. 예. 네. 일단 저도 이게 신구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설명을 잘 해준 것 같고, 이제 특징들이 뭔가는 조금 더 많은 좀 해석이나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가지 역량에 대한 책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막 설명회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역량이 뭔지. 그랬을 때 그 11가지 역량과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건지, 요 차이점들에 대한 약간 변화의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내는 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논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제가 이제 8가지 코칭 역량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처음 여기서 본 거고 그전 11가지도 이제 여기서 처음 본 거라서 그냥 제 느낌에는 11가지 코칭 역량은 약간 뭐랄까 그로우 중심의 역량이었다면 지금 바뀐 거는 약간 그러니까 모델 중심에서 그 역량 중심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이제 doing에서 약간 being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져요. 음, 음, 네, 이상입니다. 네. 11가지 역량이 이제 어떤 순서로 보면 이게 약간 그로우적인 순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1가지 역량에서는 그 앞서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중요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필요한 것들을 역량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순서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음, 목표 뭐 나오고 중간에 이제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실현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읽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KAC나 뭐 KBC나 시험 볼 때 보면 그 전에 이제 이게 다 11가지 코칭 역량에 이제 기초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각각 대표적인 질문을 다 하나씩 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거에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자그마한 거 뭐를 해보겠습니까? 아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격려해주고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네, 이게 옆에 8가지로 바뀌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지금 또 한국 무슨 코칭 역량으로 해서 또 바꿨잖아요, 그죠? 네네, 실제로 그게 시험에서 질문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옛날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준수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역량 코칭의 성격이 훨씬 강화된 느낌. 그거는 저도 딱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협회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려면 그 프로그램이 11가지 역량의 어떤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20시간 중에
몇 시간에 이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실제 시험에 반영된 건데, 역량은 바뀌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인증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11가지 역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코칭 교육 현장에서도 11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교육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시 11가지 역량의 기준에 맞추거나 혹은 한국형 역량의 모델에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면 그거에 대한 또 인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서 8가지 역량으로의 반영으로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럼 이전에 11가지 역량으로 교육한 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일단은 그런 제안들을 했지만, 그게 어떤 그런, 구조나 아니면은 시험이나 이런 데로 반영되기까지는, 협회에서 꽤나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시차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번에 그 교수님이 하는 ACC 과정을 들었거든요. 네네. 네, 교수님이 ACC를 할 때 저희가 이제 KAC를 조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 ACC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되게 언짢아하셨어요. KAC를 굳이 왜 하느냐. 그것이 ACC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듣는 느낌은 KAC가 11가지 역량이었다면 ACC는 8가지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코치님이 그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연할 때도 지금 8가지 역량으로 거의 이렇게 시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11가지에서 이거 8가지를 지금 변화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동안은 모델 중심이었다가 뭐 이번에 KPC 시험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위주로 시험을 많이 본다. 이렇게 이제 KPC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ACC 배울 때는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MCC 수준의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MCC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결국은 ACC 가는 방향이 요 ICF 이 방향이랑 같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네. ICF에서 이런 걸 이제 만들면서 그 수준을 다 나누잖아요. 8가지 역량인데 ACC 수준은 이렇게 한다. PCC는 이렇게 한다. MCC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것들을 다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전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 그냥 쉽게 그럼 다 MC 답이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답을 알고 있어도 또 그거를 그렇게 해서 또 만든다는 게 참 그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그 그로우 모델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이걸로 지금 코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로우를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ACC가 약간 그런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잠깐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교수님의 의견일 수는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자체가 이제 어쨌든 ICF의 그 인증 자격증 제도와 한국 코치협회 그 코치협회 인증 자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 아니면 좀 의아함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이제 지난 학기 끝나고 교수님이 학교 차원에서 그 학교에 계신 데 입학을 하면 한국 코치협회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을 아예
그 학기 중에 녹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입장에서 이해할 때는 뭐라고 이제 이제 경혜 코치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그거를 할 때 교수님이 이제 하지 말지 왜 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코치 생활을 하려면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려면 현재는 KAC밖에 없지 않느냐. 교수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대안을 우리한테 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졸업하고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가서 코치를 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코치를 할 건데 한국에서 코치를 하려면 한국 코치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코치 활동을 해야지. 그렇다고 계신대에서 뭔가 주는 것도 아니고 ACC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코치는 혼자 갈 수 없다. 같이 가야 되고 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계신 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을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이 제시해 줘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저는 어찌됐든 그 교수님이 강조했던 게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그것을 일치시켜라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어떤 방향성과 내가 이렇게 하고자 추진하는 바를 가지면 되게 좋은데 그게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곳에서는 또 다르게 시간차가 있긴 했었지만 그거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수 코치님이 작년에 국제 과정을 들을 때는 이미 ICF에서 8가지 역량으로 개정된 이후였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이전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서 했던 것이 설파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개정된 이후에 교수님이 그걸 반영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안 듣고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HC 그 과정이 교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쵸. 네, 무슨 뭐 해링턴 박사님인가 맞아요. 그분이 만든 건데 그분이 지금 만든 게 아니라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더라? 2000 몇 년도에 좀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쭉 이렇게 해왔던 거고 8가지 역량이 나오고 나서 이게 바뀐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이분들은 8가지 역량 같은 걸로 이제 교육을 해왔고 제가 보기엔 ICF가 그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도 역량이 거의 8가지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랑 비슷했어요. 아무튼. 김민영 코치님. 네네. 지금 한국코치협회 심사위원 그쪽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한국코치협회에서 지금 코칭 역량이 한국적 역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KSC나 KPC 시험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쨌든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표를 알아야 되는 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원래 그 매년 초에서 했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에도 그 가을 정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준수 코치님이 아까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올해 KPC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진다. 심사 내용이나 심사 방향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그게 통보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다라고 미리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옮아갈 거라는 식의 얘기가 전혀 현재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참의회 어쨌든 위원장님이 그거와 관련돼서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인증 코칭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을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제가 참여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소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뜬 소문이라고 당시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미리 시험을 봐야 된다. 바뀌기 전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아니다라고 말씀을 저하고 사적인 통화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쨌든 인증 제도와 관련된 크리티컬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와중이라서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긴 한데 아까 이제 한국형 코칭 역량 이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뭐랄까 배포되고 이것만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 과연 일선에 있는 많은 코치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느냐의 부분은 전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미양 코치님 덕분에 ICF 코리아 챕터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부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ICF 코리아에서 8가지 역량으로 바뀐 거에 대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한국형 코칭 역량에 대한 인지도가 사람들에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심사 기준표에 아직 그렇게 막 확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에 했던 그 심사 기준표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제가 또 심사를 하게 됐는데 바뀐 심사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심사 기준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KPC 보는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그로우 모델 그 KAC 봤던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게 KPC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인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기존의 KPC 시험도 그런 모델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거는 KAC 수준에서 조금 코칭 대환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본다면 KPC 수준에서 뭐 이 사람이 그런 순서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잘하느냐 이런 거는 이미 KPC에서도 그거는 이미 초월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가 그 코칭 역량 관련돼서 척도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 쉬고 나서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 4시 50분까지 잠깐 쉴게요. 네, 저희가 그 앞에 시간에 이제 2가지를 본 거잖아요. 하나는 ICF의 11가지 코칭 역량을 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가지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어떻게 좀 바뀌는 뭐가 좀 수정되고 보완되었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 키워드 아직 정확히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제 누군가가 코칭 역량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까 그 내용에 이제 뭐 8가지 역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8가지 역량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8가지 역량 중에서 한두 가지에 뭔가 좀 집중되거나 아니면 그 역량이 뭐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역량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연구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 세 연구자가 중간 관리자,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코칭 역량이라는 거를 측정하려면 어떤 역량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초록을 보시면 기업의 중간 관리자, 중간에 코칭 역량 척도를 개발할 목적으로 중간 관리자의
코칭 역량 구성 요인은 무엇일까? ICF는 이제 8가지로 추론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문항은 어떤 문항을 가지고 그 구성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문헌 조사를 하고 또 코칭학 교수 2명과 코칭 전문가 3명을 해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중간 관리자의 코칭 역량은 이런 정의이고 거기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도출을 해서 이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문항을 가지고 중간 관리자 5명, 코칭 전문가 5명, 10명에게 내용을 한번 보여주고 이게 좀 타당하겠느냐라는 거를 거쳐서 9개 영역의 138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교수 2명과 전문가 3인이 타당도 검증을 해서 한 25개 정도를 제거를 했네요. 제거를 하고 이제 113개를 가지고 3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해서 9개에서 40개 문항 요인. 아까 여기 이제 영역은 9개였는데 그대로 9개 영역이 나왔고 113문항이 40개로 이제 문항이 줄었고 요게 맞는가, 40개 문항이 적절한가를 알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으로서 적합한가,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성 요인은 4가지: 목표 달성,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자기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목표 달성 11가지 8가지 역량으로 보면 목표 달성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목표 달성이라고는 없는데 그냥 합의하고 도출을 유지한다. 이 정도? 아니면은 11가지 역량에는 뭐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이렇게 좀 명확하게 뭔가가 있었는데 목표 달성은 아니지만 8가지 역량에는 목표 관련돼서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없네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2번째인데 8가지 역량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 정도. 그다음에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네. 그다음에 여기 3번째가 대인 관계인데 뭐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혹은 뭐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 그다음에 자기 주도는 코칭 마인드셋 뭔가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위 영역을 보면 목표 정하기, 목표 달성, 경청 질문 피드백, 상호 존중, 신뢰, 지지 지원, 자기 효능화 및 성장, 미래 지향성. 이렇게. 요거를 보면은 11가지 역량스러운 느낌은 좀 드네요. 경청, 질문,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가지 역량에는 명확하게 있었고, 신뢰, 이런 표현들도 신뢰와 친밀감 쌓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은, ICF에 있었던 역량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중간 관리자한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좀 다른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에서는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데 노동 유연성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하향세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연결자 역할이 되겠죠. 연구 문제는 척도 구성 요인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 관리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직급으로 보면은 뭐 부장, 팀장, 과장 혹은 뭐 어디에서는 이게 뭐 계장까지도 이렇게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이 뭔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칭 역량이 뭔지, 구성 요소가 뭔지, 코칭 역량에 대한 학자들마다 이제 코칭 역량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그래서 ICF는 이제 11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이게 지금 2020년이니까 바뀐 거 네 가지 큰 8가지인데 그냥 4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룹으로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막 도미안 교수님은 엄청 많네요. 코치들이 하면 좋은 걸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의 코칭 구성 요소로 봤더니 이런 뭐 보야지스 보니까 이제 이런 역량군들이 좀 있었고 또 기업 관리자들 코칭 역량에 대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관련 교수, 코칭 관련 교수 전문가 3인으로 해가지고 했고 델파이를 해서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인 거죠. 델파 전문가들 코칭학과 교수 5명, 중간관리자 5명. 2차에서는 코칭학 관련 교수 2명, 그다음에 코칭 전문가 3명에서 총 5명. 그래서 예비조사에서 이론 고찰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180개의 문항을 검토를 한 거를 이제 전문가들한테 내용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113가지의 예비 문항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문항이 선정됐고요.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본조사는 본조사를 그게 한지가 여기 안 나오고 그 연구 결과에 나왔네요. 연구 결과에 연구 방법에서 보통은 뭐 여기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아예 뒤에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 척도를 구성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이론적으로 목표 달성,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자기주도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각각의 이제 문항을 만들었고,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이렇게 썼네요. 정리가 된 거를. 파이 요인 40개 문항 확정된 거를 결과적인 거를 미리 다 써버렸네요.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180개 초기 문항에서 138개 예비 문항에서 113문항으로 본조사를 했는데 이제 중간관리자 303명 중에서 300부를 분석을 했네요. 300부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누적 설명량이 60.73 이렇게 설명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베리맥스라는 즉각 회전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서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최종으로 40개 항목을 했다. 그래서 9개 요인이 나왔고, 동선 설명력이
여기 나왔고, 신뢰도 값은 각각 하위 영역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9개 요인으로 40문항을 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누구를 대상했는지가 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일단 적합도에서 이런 9.9 이상이면 되고 얘는 0.5 이하면 이제 적합한 거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고, 타당도 검증에서는 여기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그 검증법을 썼는데, 여기에서만 코칭 연구지 여기 도미안 교수님 여기 라인에서는 요걸 쓰더라고요. 잠재 변이 개념 신뢰도라는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형도고 썼더니 이런 이제 개념 신뢰도라는 거에서 다 유의한 수준 별표들이 다 이렇게 떠서 그두 가지를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 신뢰도와 평균 분산 추출해서 그 개념 신뢰도가 평균 분산보다 더 커야지만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걸로 별표가 뜨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다 크게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또 이 잠재 변인들 간의 상관 가지고 이제 판별 타당성을 검증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본 연구에서 3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다고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결과로 40개 측정 문항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9개 요인 40명을 가지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이 타당하냐, 9개 유형 40명이 타당하냐를 하기 위해서 이 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있었던 그거 가지고 설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위한 설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학술지 박사 논문이나 뭐 이런 논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생략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번 하고 다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제대로 된 모형이 나오는지, 모형 적합도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모형 적합도, 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또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 대상들이 누구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 아까 그 우리가 첫 번째 방법론 시간에 했을 때는 그 관련 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칭 효과성을 할 때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들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요 내용들이 다 그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변인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다른 변수들은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다른 변수들을 아예 쓰지를, 타당도 검증 방법에서 정말 집중 타당도라는 게 그냥 내가 검사한 검사 구성 개념 안에서의 타당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변별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적정한 타당도인가라는 거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과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는 다른 변인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설문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는 아예 다 생략 내지는 없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그거를 빠뜨렸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없는 형태의 이 영양
척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척도 이더라도 학교에서 용인을 해주면 돼요. 학교에서 뭐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뭐 학교에서 용인해 주는데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학술지 수준으로 왔는데 괜찮다 그럼 학술지에서도 오케이 하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제 막 물론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떤 얼마나 이거를 정교하게 장치를 만들었느냐, 검증을 했느냐, 신뢰도 타당도를 어떻게 더 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연구의 그 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학교에 학위를 받는데 또 패키지에 실리는데 문제는 없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런 역량의 결과들을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사용될 수 있는가, 좋은 척도인가,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간관리자 코칭하면은 이거 가지고 중간관리자들의 코칭 역량을 평가할 때 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는 뭐 별로 객관적이지 않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논문을 위한 논문이 되는 거죠. 실용성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다음 연구자들이 그냥 연구할 때 참고하는 이런 논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논문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자체도 지금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코칭학 분야에서는 그런 거라도 지금 쌓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좀 치열하게 현장에서의 고민을 담아낸 논문인가에 따라서 논문의 이제 가치가 나중에 좀 더 평가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여기까지.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코치님 죄송한데 요거 파일도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올렸어요. 음. 마지막에.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양적 연구는 어렵네요. 용어도 내가 지금 어렵고. 다른 거 올렸구나. 네네. 네, 양적 연구 어렵다고요. 네. 네. 근데 그 척도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잘 모르지만, 잘 몰라서 네네. 그런지. 저도 그래서 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이진수 코치님. 그래서 방학식 코치님 논문이 더 기대되고 보고 싶어진다고. 언제 한번 범학식 코치님 논문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논문 통과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네. 사실은 저희 학교에 그 양쪽 논문을 신학교다 보니까 양쪽 논문을 안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쓰신다면 다 문헌 연구를 쓰는 거죠. 몇 장 몇 절에 대한 주해, 뭐 이런 거, 몇 장 몇 절에 대한 연구, 아니면은 어떤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 아니면 조직 신학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 이렇게 대세를 이룰 테고, 상담 분야나 사회복지학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양쪽 논문이 이제 조금씩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이 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면은 양쪽 연구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한 5분 중에 한두 분 계신 거, 나머지 분들은 다 신학 관련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양쪽 논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못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문헌적인 어떤 논문이라는 어떤 논리의 인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이제 양적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피드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양적 논문을 쓰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헌 연구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할 말이 많으시죠, 그분들. 네, 김민영 코치님. 그 뭐지? 아까 이진수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용어적인 부분,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요거를 우리 박 코치님이 익숙한 게 아니라면 한번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이제 광신대 김용구 교수님도 어쨌든 협회 차원에서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양적과 질적을 섞어서 하는 혼합 논문을 추천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부분이 가장 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고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다라고 제안을 계속 해주신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효과성 분석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적 논문이 돼요. 다음 주에 할 효과성 검증을 하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첨가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두세 명의 인터뷰를 따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형태로 가면 질적 연구가 돼요. 그게 이제 좀 각각에 있는 연구 방법을 그냥 합친 거고, 각각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각각의 방법을 합친 거고, 아예 방법론 자체가 이거를 결합된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Q 방법론 주관성 연구도 사실 그런 형태의 질적, 양적이 혼합된 형태의 혼합 연구인 거고요. 또 랩그리드라는 레퍼토리 그리드라는 방식도 우리 저희 한번 나왔었는데 그 구성주의 개인 구성주의 심리학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거기서 나오거든요. 개인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랩그리드라는 방법인데 그게 그런 혼합 연구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김민영 코치님 혹시 여기서 모르는 어떤 용어나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 잠시만요. 네. 이진수 코치님 말씀은 저도 빠르게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혹시 이해되시나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우리 그거 배웠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유치원 교사의 코칭 역량을 내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치원 교사 5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커스 그룹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유치원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던 막 맥락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하나가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코칭 전문가들한테 맡겨요. 맡겨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코칭 전문가로서 보기에 이 역량 중에서 순위를 매겨달라. 1점부터 5점까지 가장 적게 필요한 것 같다. 코칭 역량 중에 가장 필요할 것 같다를 5점, 가장 적은 건 1점으로 한번 해줘라. 요렇게 코치 5명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내용을 받으면 이게 델파이예요. 전문가 집단, 영역의 전문가 집단한테 하면은 그게 델파이가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게 되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돼요. 그럼 지난번에 벙코치님이 논문 쓰기 전에 어떤 거를 좀 뭐 선정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했던 건 델파이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런 문항 구성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MCC 코치, 그러니까 국내외 MCC 코칭과 관련 박사 이상급들한테 이제 코칭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거는 개방형 설문조사예요. 개방형 설문조사.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데 민영 코치님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설문조사로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들은 거예요. 설문의 형태로. 그건 이제 개방형 설문조사고. 그거를 이제 만나서 녹음하면서 들었다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되겠죠. 델파이 조사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델파이는
내가 취합된 의견들을 가지고 음. 전문가 그룹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코칭 효과성 척도를 지금 4가지의 구성 요인을 가지고 30가지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보기에 이 30가지 문항이 적절한지 1점부터 한 5점 척도로 한번 평가를 해달라. 각 문항에 대해서. 네네, 각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5명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통계로 취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델파이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경영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델파이 방법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니, 말씀하세요. 네. SPSS는 아까 그 탐색적 요인 분석, 그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라는 걸 2번을 보통 하는 척도 개발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는 SPSS로 해요. 근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아모스라는 방법으로 해요. 그 통계 패키지가 달라요. 왜냐면 에이모스로 해서 그림이 나와야 돼요. 모형 적합도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막 박스 막 그려져 있는 그거. 그게 이제 SPSS에서는 안 나오고 에이모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요. 저는 조금 전에 검토한 그 논문을 보면서요. 사실 이게 그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에 대한 그 논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아니고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이거든요, 이 논문이.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역량군에 좀 헷갈리는 게 좀 중간관리자의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론적 배경에 보면은 중간관리자 개념이 나와요. 첫 번에. 그죠? 두 네. 번째 보면 코칭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가 나오고. 근데 이 논문에서 하려는 거는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아니고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 척도 개발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구성 요인에 보면 15페이지에 그 역량군을 해가지고 뭐 목표 달성,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자기주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개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ICF 뭐 11개든 8가지든 거기서 나와 있는 거는 전문 코치의 코칭 역량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목표 달성이라는 거는 고객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치가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이 아니고 그쵸.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도 코칭 역량에서 목표 달성이라든가 여기도 뭐 자기 주도 뭐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는 이거는 코칭 영역에 분명하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자기주도라든가 목표 달성 이런 거는 목표 달성은 이제 아까 우리가 보면 학습이랑 성장을 복도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8가지. 코치가 그런 역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저는 조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논문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의 인식이 중간 관리자의 역량이랑 코치의 역량이랑 혼재돼 가지고 그런 구성 요인적인 요소가 혹시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뭐 ICF에서 말하는 코칭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11가지든 8가지든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코칭을 하던 전문 코치가 코칭을 하던 누가 하든 코칭이라는 데서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좀 벗어나는 개념이 또 어떻게 중간 관리자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들. 그런 그냥 그게 사실은 ICF에서 그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11개, 8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중간 관리자들이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구성 요인의 워딩이 필요한 건가 하는 측면.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좀 봐야겠지만 이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코칭 자체의 뭐랄까 기능과 이것이 막 혼재돼 가지고 여기에 혹시 구성 요인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고 역량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의 코칭 역량인데. 네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네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서 잘 풀어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중간 관리자 역할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중간 관리자 역할의 어떤 한계나 내지는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그게 이제 잘 못 따라가는 영역.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코칭적인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중간이 필요하고, 근데 중간 관리자가 코칭을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구성 개념이 나와서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중간 관리자와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도출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문항들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중간 관리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역량이 필요해. 근데 거기에 코칭 역량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게 차별화되는 어떤 역량인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중간 관리자와는 차별화된 어떤 딱 요인만 나오면 더 좀 분명한 필요성이 있겠죠. 이 척도 개발의 필요성들이. 만약에 뭐 교사가 있는데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교사가 이제는 코칭 역량이 필요해. 그럼 교사들에게 필요한 코칭 역량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교사로서의 역량과는 좀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별된 뭔가가 없으면 사실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이론적인 맥락에서 분명하게 갈라줘야지 그 다음에 연구에 어떤 필요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박성혁 코치님이랑 범학식 코치님 말씀하신 거를 그 PDF 파일로 10페이지를 보면 스페로우가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세 가지 분류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또한 기업 관리자들의 코칭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 병렬식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기존의 그 관련된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여기를 했었었는데 시대 흐름상 그것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코칭과 관련된 역량들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이 10페이지 자체 그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연결이 맞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네. 그것들이 더 명료하게 잘 드러나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뭐 지금 이제 박 코치님 말씀하신 것들을 언급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도 따로 이야기하고 또 관리자들의 코칭 역량이 또 뭐가 필요한지도 언급은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명료하게 왜 더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필요성들을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또 그 어떤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코칭 역량과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별화가 있을 테고, 이게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뭐 교사일 경우, 유치원 선생님일 경우, 혹은 그냥 대학생일 경우, 이게 또 완전히 다른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도미안 교수님 이쪽에서 다 막 그런 식으로 연구를 다 해놨어요. 어떤 대상에 필요한 코칭 역량, 개발 척도, 이런 척도 개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대상층이 있고 코칭 역량 척도가 있다 이러면은 이게 다 선행 연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후속 연구를 할 때는 이거의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같은 주제를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주제를 피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죄송합니다. 시간을 연장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코칭 역량에 대한 게 아무래도 뭐 저희의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연구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제가 거기 그 단톡방에 올린 Q 방법론을 가지고 코칭 역량을 연구한 것들 이거 좀 더 보고요. 또 역량에 대한 거 하나나 두 가지 정도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설 연휴 끝나고 2월 7일 날 역량에 대한 걸 한 번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시고, 김유경 코치님이라고 하신 분이 아마 숙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톡방에 올리신 거 제가 한번 같이 해도 좋은지 한번 같이 주제가 코칭 올려보겠습니다. 역량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요, 코칭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왠지 그분이 동국대에서 그 학술회의 할 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저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쓰기와 글을 되게 잘 쓰겠다는 느낌이 왔던 분이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한번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지내시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잘 보내세요. 그리고 다들 코치협회 회원이시니까 오늘 원래 회의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뿅.